모든 국민이 어떤 전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게 한국이 가진 장점. 적이 정말 전면전을 준비한다면 적이 북한이든 소련이든 중국이든 그럴 때는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게 당연한 논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북한의 병사랑 무기수, 기술력, 성능의 실체는 한국과 비교하면 좀 어떤 편인가요? 제가 북한 얘기는 잘 안 합니다. 네. 정말 최대한 지금 처음 하는 건데 북한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좀 죄송한 말씀인데 북한의 정보는 진짜 알기 어려워요. 전에 모 대통령이 당신 대통령 되고 나더니 전에 아닐 때하고 북한 문제에 말이 다르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근데 그거 거짓말 아닐 거야. 내가 대통령 아닐 때와 대통령이 됐을 때 북한에 관해 아는 게 정말 우리가 전에 너무 없다. 근데 또 하나, 그럼 대통령이 되면 잘 아느냐? 핵심에 들어가도 북한에 대해서 아는 거는 굉장히 제약이 돼요. 그만큼 폐쇄적이라는 거죠. 그 폐쇄적인 나라의 장점이 그거죠. 안 나와, 정보가.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특히 정보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제가 어떻게 행동할까라는 부분은 아예 새카만 거예요. 제가 작가님하고 친구들 다 그렇잖아. 세상에 라이벌이 됐을 때 제일 무서운 게 제일 친한 친구야. 너무 잘 알고 다 알아. 그러니까 제가 작가님하고 한 30년 친구라면 웬만한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요놈 자식 요런 약점이 있는데 그럼 눈빛만 봐도 알아. 추락시킬 거야. 그 어떤 친구가 내가 어떻게 들은 얘기인데 어디 친구끼리 뭐 이렇게 커피숍인가 어디 갔어. 한 친구가 화장실 갔다 올게요. 훅 나갔어. 그 순간 얘들이 그런 거야. 저놈 저거 여자 쫓아가게 틀림없다. 어떻게 아냐. 들어올 때 어떤 애가 눈에 딱 띄었는데 분명 저 얘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화장실 간다고 했을 때 분명히 쟤 쫓아갔어. 뭐 이렇다는 얘기를 내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는데 솔직히 이런 일 많잖아. 아, 많이 있죠. 친구한테 그동안에 백데이터를 받은 그럼. 근데 데이터가 돼 있으면 사소한 거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데이터가 없으면. 그럼요. 제가 처음 만났으면 식사를 이 앞에 놓고 이렇게 표정 이런데 이게 메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건지 모르죠. 속이 안 좋아서 그러신 건지 모르죠. 몰라요. 근데 10년 친구 만나봐요. 음식 앞에 놓고 눈빛만 봐도 알지. 다 알지. 그래서 한 10가지 정보를 알면 10,000가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10가지가 막혀 있으면 10가지도 설명하기 힘들어. 근데 북한이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참 설명하기가 힘든데 북한의 병사나 무기수, 기술력, 성능 이런 점은 북한도 우리 민족이 우리 역사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봤을 때 북한 같은 체제는 어떤 단합된 행동을 할 때는 효과가 커요. 예를 들면 러시아군 같은 경우도 봐도 방어에 항상 강해요. 농업국가 전통이 있고 국가의 어떤 명령에 순종하고 이런 나라들이 죽어도 지킨다. 그 다음 공세로 나올 때도 어떤 단합된 행동이 필요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잘해. 그런데 이제 그게 딱 끝나거나 돌발 상황이 생기거나 다양한 변화를 일으켜야 될 때는 굉장히 둔해지거든요. 그거는 체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까지 극복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기습적인 전쟁을 하면서 물량을 최대한 쏟아붓고 단기적으로 침투할 때 그리고 굉장히 포메이션을 가지고 사실 한국 전쟁할 때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점으로 할 때는 북한이 예를 들면 서울까지 육박한다 뭐 이랬을 때는 상당히 강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한국 전쟁 때하고 많이 안 바뀌었는데 한국 전쟁 때보다는 좀 더 세련되게 하겠죠. 그러나 우리도 어제는 엄청나게 세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이 조직적으로 그 포메이션을 깨트리는 능력도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1대1로 붙어도 단기 기습의 효과로서 2, 3일간의 우위는 누릴 수가 있지만 네. 그 이상의 다발적인 어떤 반격이나 이런 것에서 밀고 나올 수 있는 저력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럼 전쟁이나 북한 군사는 어느 정도나 좀 버틸 수 있을까요? 그 버틴다는 말이 좀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네. 전 이런 질문이 난 것 같아요. 다양한 상황과 현란한 상황에서는 그 기능성이 뚝뚝 떨어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고지에 몰아넣는다거나 스탈린그라드 같이 도시가 포위됐다. 이럴 때는 굉장히 끈질기게 버틸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 북한보다 기술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숫자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하마스나 뭐 그때도 봤었는데 북한이 한국 공격할 때 수많은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면 다 막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영린인데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집값이 한두 푼이냐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민간인 피해가 난다, 내 재산의 피해가 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애착이 되게 세요. 말로는 그러지 전쟁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딨냐라고 하는데
진짜 초가집 한 채에 장독 하나 가지고 있는 집도 이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과 몇십억짜리 집에서 우리 집에도 지금 카메라가 몇 대인지 모르겠어. 저도 사진기 좋아하는 데다가 뭐 이거 하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내 애환이 들어간 물건들이 있고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저도 이론적으로는 그게 다 깨지더라도 생명이 중요하고 전쟁이 나면 또 행동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총알이 날라오는데 이렇게 막았다가 어이구 이게 5천만 원짜리인데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다 그렇잖아. 지금 전쟁이 나서 내가 지금 이걸로 막는다 생각하면 속이 어마어마하게 쓰리지. 이게 전시와 비전시의 차이인데 네. 그런 어떤 부담이 우리의 방어 전략이라든가 전쟁 대비 태세에서 굉장히 지금 제한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전쟁이 나면 아파트 같은 게 좋은 방어막이 된다. 당장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 나고. 근데 저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아니 전쟁 나면 여기가 제 1차 방어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그 집값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건 현실이라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비난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방어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그 숫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은 그 숫자의 내용이요. 재산, 삶 그런 것들이 포함됐을 때 우리가 사실은 쉽게 말하면 전쟁이라는 상황을 가정해서 가장 전시 합리적인 방식으로 대응책을 만들거나 준비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게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싸울 때 항상 벌어지는 문제예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쟁사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마음의 여유라든가 생각이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공감대 찾기가 참 어려운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가 싸울 때 유리한 게 이거야. 전쟁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 전쟁의 논리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봐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기술력이 요즘 무섭잖아요. 그러면 좋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국이 한 잠수함 100대가 있고 거기에 잠수함이 무슨 대륙간 탄도탄 이런 게 막 몇십 척이 있다 그러면 이건 도저히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전력이 되겠죠. 그런 압도적인 차이가 있다면 또 얘기가 좀 다른데 지금 한국이라는 어떤 지형적 특수성, 국가적 특수성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이 말씀하신 병력에서 기술로 이행하는 단계에 과도기예요. 이게 지금 되게 애매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이제는 뭐 낫다 그러면 저기 제주도 뒤에 잠수함 10척이 있는데 거기 미사일 10발이면 끝나. 뭐 이런 단계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약간의 어려움과 문제가 많이 해결되겠지만 고과도기예요. 아직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더 긴장하고 좀 더 참아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뭔가 미사일을 쏘거나 할 때 사실 먼저 맞고 쏘면 이미 우리도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그 얘기 그 장사정포 얘기도 가만히 보면 실제로 작가님이 전쟁을 한다고 쳐봐요. 탄약이 무한정이 있으며 대포가 무한정이 있냐고. 장사정부터 발사하면 관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는 저도 애매한 게 가지고 있는 무기가 며칠 만에 얼마나 50%가 없어질지 우리 잘 몰라요. 지금 한국과 북한은 엄청난 화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서로 때린다고. 그러면 쏘면 장사정포가 예를 들면 50%가 1일 안에 파괴가 돼. 그러면 작가님은 그걸 서울시가에 쏟아붓겠어? 아니면 가능하면 타격 지점에다 쏟아붓겠어? 북한에서요? 예. 군사무기, 비행장, 미사일, 포대에다 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서울시에 갖다 둘 다 쏠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쏠 만큼 워낙 남아돌면 중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군사는 못 쏘게 해야 되니까. 근데 뭐 1차적으로는 군사 쪽이랑 하나는 이제 용산 대통령이 있는. 그러니까 그거 뭐 솔직히 어디 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거에 다 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적 접근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도 야 장사정 보면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 뭐 그쪽에서 한번 협박이 되나? 서울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서울에 있는 건물을 무너뜨리려면 서울을 폐허로 스타린그라드처럼 만들려면 어마어마하게 써야 돼요. 며칠 동안. 높은 건물이 많아서. 콘크리트가 쉽게 깨지는 거야. 이번에 우크라이나 보세요. 그 러시아군이 도시 시가전 못하니까 왜 그 몇몇 도시에다가 거의 한 달 내내 퍼부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시가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폐허가 된다. 한 달 쌓아야 돼. 근데 그게 서울에 있는 웬만한 구보다 작은 도시였어요. 그럼 이 콘크리트 숲에 이걸 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낭비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전술적 대응보다 장사정포가 서울에 날라와서 수돗물 끊기고 전기 끊기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에 더 공포감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남북한의 전쟁 얘기할 때 전술적 논의가 실전적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뭐 다른 군사 이제 기지나 그런 데를 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게 서울이다 보니까 서울 불바다가 훨씬 임팩트가 크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이지 만약에 서울에서 만약에 광화문에 반경한 강남이라고 또 이런 말 했다가 또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 서울에 어느 구 하나가 뭐 바흐무트, 이번에 우크라이나 바흐무트처럼 폐허가 된다. 그러면 또는 서울의 수돗물이 끊긴다. 그럼 모두 우리 국민들이 못 살겠다. 꾀꼬리. 현장하지 마. 다 죽게. 이런,나면은 수도만 쏴도 이기겠죠. 그러지 않겠죠. 네, 근데 그러지 않겠죠. 어쨌든 이제 수도보다 한마디로 군사 요충지에 아마 쏘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쏘기 전에 맞고 대응하는 것보다는 그쪽이 쏘려면 어쨌든 모일 거잖아요, 먼저. 그 선제 공격 전략을 한국이 얼마나 예측을 하고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데 네. 지금 심각해요. 이거는 군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예요, 진짜. 예를 들면, 아니, 이게 어떻게 지금도, 그러니까 군인들은 이거 다 알죠. 근데 가끔 예를 들면 이런단 말이야. 뭐 무슨 훈련한다고. 니네들, 북한도 우리한테 맨날 니들 왜 공격 훈련하니? 아니야, 우리는 방어 훈련이야. 근데 지금 많은 국민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 공격 훈련 아니냐. 근데 여러분, 세상의 전쟁에 방어와 공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저 나라를 정복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의 문제죠. 누가 먼저 쳤냐. 예를 들면 너는 공격만 하고 방어만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렇죠. 전쟁 하는데 어떻게 방어만 해. 방어작전이라는 거는 공격이 없는 줄 아세요? 근데 이게 의외로 많이 틀려요. 우리나라가 산성이 많잖아요. 제가 옛날에 전쟁사책 처음 썼을 때 엄청나게 질문 많이 받은 게 개마기병, 철갑기병은 고구려만 있다고 믿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삼국 신라 백제 전쟁하면서 기병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진짜 매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안 유명할 때인데 그 정도였는데 지금 만약에 내가 처음에 지금은 이제 뭐 그동안 이래서 아시는 분이 많지만 아마 댓글이 한 어마어마하게 달렸었는데 이 만주벌판에서나 고구려 기병이 뛰는 거지. 이 산 많은 남쪽에서 무슨 기병이 뛰냐고 아마 엄청 달렸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때 제가 메일 엄청 받았어요. 일일이 답장할 수도 없고 미치겠더라고. 안 들어, 근데 그 말을. 기병은 만주벌판에서 뛰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어느 날 이랬어요. 3m 방이 있다고 치자. 말 타고 못 뛰죠. 근데 적이 나타났어. 말이 있어. 그럼 안방에서 싸워도 너 말 타고 싸울래? 말에서 내려서 싸울래? 나라도 말 타고 싸우지. 그게 더 유리하니까. 그러냐. 말이 물어뜯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m 공간에서 싸운다고 쳐요. 말 타고 3발짝을 뛴다고 그래도 빨리 뛰는 게 낫죠. 왜 걸어서 다녀? 근데 이 논리도 안 듣는 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산악자전거. 그때 산악자전거 갑자기 유행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야, 산에서 자전거도 타는데 말 왜 못하냐. 그 말에는 납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선제 공격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고정관념을 제발 좀 깨야 돼요. 그러니까 뭐 평지에서는, 무슨 산악지대에서는 기병을 못 쓴다. 그러다 보니까 산성에서 기병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왜 필요하냐는 거야. 아니, 성에서는 뭐 막고만 있나? 투석기가 와요. 영화 보면 맨날 막는 것만 나오죠. 왜 막아야 돼? 투석기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습하는 거야. 투석기는 엔진이 안 달려 있어요. 그리고 투석기가 옛날 투석기가 몇 킬로 날라오나? 기껏해야 50m, 100, 정말 멀리 쏴도 100m 받겠어요. 100m면 말 타고 돌격하면 몇 초면 가죠. 몇 초면 가죠. 그러니까 투석기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성문 열고 기병 몇 대가 그냥 돌진해서 로프 던져서 넘어뜨리면 돼. 근데 이상하게 영화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맨날 투석기 날아가면 뭐 벙커에서 막 이러면서 왜 이러고 살아. 그리고 공격하는 쪽에서도 투석기 때리면 막 부셔갖고. 네. 여러분 투석기 때려서 성벽 얼마나 부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요즘 대포로 때려도 도시 하나 초토화시키는데 얼마나 힘든데. 투석기로 때리면 쟤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그걸 잡거나 그 틈에 성문으로 들어가는 이런 작전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전쟁은 다이나믹하게 하는 거지. 우린 수비다. 이렇게 안 해. 그래서 선제 공격이라는 논리는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선제 공격하면 안 돼. 공격 훈련하면 안 돼. 이거는 전쟁을 유발하는 거하고 적의 침략을 유도하고 우리의 방어 전략을 망치는 거예요. 특히 한국에서는 선제 공격이 중요하죠. 한국은 그런 이제 북한이 이제 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예측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은 어느 정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여론은 선제 공격하면 안 된다를 가버리잖아. 이게 국민 여론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맞으면 쏘는. 적이 만약에
침공할 여력이 있으면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이게 적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약간의 뭐 찔끔해도 막 때린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또 이제 당장 당신 전쟁 유발하는 거야 뭐 사고 칠까 그런데 제가 그런 뜻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적이 정말 전면전을 준비한다. 뭐 적이 네. 북한이든 소련이든 중국이든 그럴 때는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게 당연한 논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선제 공격 안 이집트가 이스라엘한테 6.1 전쟁이 왜 깨졌어? 국제 여론을 생각해서 일단 한 대 맞아줘. 그랬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전쟁, 욤기프르 전쟁 때 이스라엘이 한번 맞아줘 그랬다고. 하도 욕먹으니까 그냥 맞아줘 그랬다고. 그랬다가 이스라엘 망할 뻔했어요. 지금은 절대 안 그러잖아. 그때 한번 겪고.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거는 없애야 돼. 선제 공격이 범죄다. 네. 절대 아닙니다. 그럼 북한이 혹시나 한국을 선제 그렇게 공격할 가능성이 있긴 한가요? 남북한은요, 사실 선제 공격 안 할 수가 없어요. 전쟁할 마음 먹으면. 네. 그 만약에 진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는 북한을 향해서 침략할 마음이 지금 거의 절대 없잖아. 없죠, 우리는. 근데 우리가 진짜 친다고 합시다. 정말로. 그럼 북한도 선제 공격할 거예요. 결국은 선제 타격, 전쟁은 이거 깡패들이 맨날 하는 말 있잖아. 선빵이라고. 그리고 아까 전에 북한이 한국을 그렇게 공격하게 되면 수도권보다는 군사 요충지에 먼저 무기를 쏘게 될 것이다 말씀 주셨는데 북한군 숫자만 128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병사 수보다 훨씬 많다면서 위협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구가 한국에 적지도 않고요. 네, 아직까지는 예비군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역 복무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은 이제 많이 인구도 줄어들고 가고 있지만 줄이고 그걸 민방위 체제, 우린 민방위 체제를 왜 나이한 아저씨들이 물동이 드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스라엘처럼 어떤 전 국민의 전시 체제 이거는 우리가 통일이 돼도 중국 소련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스라엘의 동원 체제 같은 거를 좀 본받아야 돼요. 네. 그런 점에서 현역 복무 기간 뭐 이런 걸 떠나서 모든 국민이 어떤 전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게 한국이 가진 장점, 한국민이 가진 장점도 제일 잘 살려낼 수 있고 우리 변하지 않는, 솔직히 안 변하잖아 이거. 중국이 어느 날 한 유럽처럼 쪼개지거나 러시아가 유럽처럼 쪼개지는 날이 온다고 해도 500년 내로 올까요? 500년 너무 긴가? 300년 내로 온다고 보장할 수 있나? 없다면은 우리는 그런 체제를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또 전쟁은 사이버전이라고 하니까요. 북한이 해킹으로 한국을 마비시킨다고 하는데 전쟁 나면 이런 것들은 무섭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다 대응 준비는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게 좀 민간인 사회, 자유사회잖아 우리는 어쨌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기 해킹이라든가 이런 게 좀 심각하게 많이 당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도 자꾸 당하네요. 모르지 뭐.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더 많이 빼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공개를 못 합니다. 이런 게 있을지도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 어쨌든 사이버 전쟁은 한국도 능력이 작은 나라는 아니니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봐요. 난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솔직히 CIA나 중앙정보부 요원이라도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 북한 전력 중에서 핵무기를 포함해서 가장 무서운 건 어떤 것들일까요? 아까 왜 그 서울 얘기라든가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사실 핵무기가 그게 문제예요. 장사정포 가지고는 한국민의 저항 의지를 깰 수가 없는데 핵은 얘기가 달라요. 그렇죠. 핵은 두 가지 용도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 서울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그러니까 전쟁 수행 능력을 없애버린다. 아니면 이제 핵이 떨어지면 그냥 정말 아예 파괴력이 서울이 마비가 되니까. 그다음 또 하나는 전투에서 예를 들면 동부전선이든 서부전선이든 단 한 발로 구멍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뚫고 들어오면 우리도 이선의 부대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도 다 전방에 집중돼 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한 구멍이 초토화돼 버리면 그냥 정말 댐이 무너지는 결과 같은 걸 초래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 우리는 너무 좁잖아, 이게 지금. 전술 요충에. 그러다 보니까 이틀 내로 승부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북한군이 128만 얘기하셨는데 북한군이 150만 그래도 전쟁이라는 게 지금은 엄청난 보급 물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1인당 개인 장비가 지금 60개가 넘어요. 개인 장비가 60개가 넘는다고? 보병 한 명한테 가는 장비가. 물론 철무하고 수통만 주고 나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즘 전쟁이 그래요. 거기다가 1인당 소모하는 탄 이런 게 엄청나잖아요, 포탄이. 그러니까 128만을 총동원하면 더 빨리 고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술적 집중력, 병력적, 보급적 집중력이 필요한데 핵이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가볍게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무서워. 예, 핵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자, 그럼 북한이 무서워한 한국의 명품 무기는 뭘까요? 제가 많이 들은 건 뭐 천궁, 현무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긴 했는데. 근데 무기는 굉장히 상대적이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들이 뭐 시합을 하는데 레프트가 굉장히 강해. 왼손잡이한테 좀 고전하잖아요. 야, 그럼 제일 무서워하는 게 왼손가락 그럴 거란 말이죠. 나 총 있어. 왼손이 윗발이고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뭐 끝나는 거지 뭐. 그 순간 제일 무서운 건 제 오른쪽 손가락이에요. 우리 작가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없애야 돼? 그러니까 그것처럼 명품 무기라는 것은 결국 전쟁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근데 예를 들면 북한이 한국하고 전쟁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 핵이죠. 아니. 내 말은 어떤 전체적인 전술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핵으로 중부전선 어딘가에 구멍을 내고 기갑산으로 뚫고 들어와서 뭐 서울을 끊는다. 이런 전술에 목숨을 건다. 이게 북한이 한국한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전술이다.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1단계에서 핵을 저지하거나 탐지할 수 있는 무기가 북한이 제일 무서운 거겠지. 두 번째는 기갑사단이 돌진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없애버린다 그러면 이게 또 골치 아픈 거겠죠. 그런 등등인데 한국도 사실 종합적인 수준에서 북한하고 비교하면 모든 면에서 상당한 우위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통제 능력. 지금은요 공중전도 전투기하고 붙어서 얘들 실력으로 승부가 나는 게 아니고 저기 공중 조기 통제기가 얼마나 잘해주느냐. 그리고 전투기가 얼마나 빨리 무장을 갖추고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거에서 승부가 나기 때문에 그냥 하나하나 보면 한국이 생각보다 북한보다 훨씬 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면의 열세예요. 그래서 지금 핵에 집중하는 거예요.